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또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이호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호영입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천막회는 국민의힘 신주호 상금 부대변인하고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분이 나오시던데 헷갈렸어요. 이게 매주 바뀌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헷갈렸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봄이 되니까 더군다나 자꾸 깜빡깜빡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날씨가 좋으니까 근데 아까 차 타고 오면서 보니까 어이구 초보 운전 하시는 분들이 네. 날씨가 좋으니까 아마 드라이브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초보 운전 초봄인데 초보 운전들이 나오시네요. 네. 참나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아유 참 아니 오늘 날씨 더운데 갑자기 추워져요. 싸늘해지네. 적당히 텐션을 유지해야 돼요. 아 예. 언제가 초보 시절이었어요? 네? 초보 운전 시절. 저는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래요? 약 한 5, 6년밖에 안 됐어요. 5, 6년? 네. 뭐 그 정도면 뭐 네. 얼마 되지는 않았지.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20살 때 이제 바로 따다 보니까 저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전 당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젊은이들이 아주 좋은 겁니다. 네. 내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주로 얘기하는 게 대학생들이 차 몰고 다니는 거는 난 사실 좀 그렇게 안 좋게 보인다. 네. 제가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차 몰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요. 교수님은 안 끌고 다니셨나요? 우리 대학 다닐 때? 네. 예. 네. 젊게 봐줘서 고마워요. 네. 사회생활 잘하는데 그때 이제 보니까. 마차가 있을 때인가요, 그러면? 가마 타고 다녔어요. 가마 아니, 타고 다녔어. 인력거. 근데 진짜 우리 때 이게 한두 명 있었어요. 차 몰고 다니는 애가. 한두 명 있었어요. 교수님은 아니셨고요. 이른바 야타족. 나는요. 네. 대학교 다닐 때 네. 진짜 내 담배 피잖아요 아직도. 근데 참 우리 이 동문들한테 내가 미안한 게 하나 있는 게 제가 담배를 그렇게 맨날 의도폈어요. 예? 담배 필 돈도 없었어요 저는. 사실 지금은 좀 아주 젊을 때 이 간 문제로 해가지고 세상을 떠난 제 고등학교 1년 후배 겸 대학교 동창이 있는데 이 친구하고 둘이 이제 딱 하면 둘이 500원이 딱 있었어요. 이 500원을 가지고 점심을 먹느냐 담배 한 갑을 사느냐. 그때 솔담배가 500원이었거든요. 네. 왜 이렇게 좋아해. 그때 옛날에 그랬었어요. 근데 어쨌든 초보 시절이 참 초보 운전 하시는 분들 그 초보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가 일로 나왔잖아요. 초보 운전 하시는 분들 진짜 긴장하시고 하니까 사고가 오히려 덜 나죠. 원래 봄 얘기하려고 하시던 거 아니었어요? 아니 초보 운전. 얘기가 좀 딴 데로 흘러 수도 있는 거지 뭘. 네, 예. 그게 저희 정면승부 초반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요. 네. 무슨 얘기를 하다가 보면 자꾸 얘기가 딴 데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기분 나빠요? 아니요, 좋습니다. 좋죠. 네. 그럼. 네. 좋아요. 왜냐면 이제 머리 아픈 이야기 많이 하는 것보다 이런 프레시한 이야기들. 그럼 오늘은 그냥 계속 이런 얘기나 하고 그냥 때웁시다. 저야 좋습니다. 예. 자, 여러분 여러 가지 봄과 관련한 옛날 기억이 생각나시는 분들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방송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골치 아픈 얘기 해봅시다. 골치도 아프고 품격도 없는 얘기 해봐야죠. 네. 예. 청취자 여러분들의 머리를 아프게 할 4가지 소식 오늘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이 오늘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 최근 부임한 이종섭 주 호주 대사를 두고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임명 철회 요구를 일축을 했습니다. 앞서 또 민주당은 이 대사가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게 했다고 주장하면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그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임명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겁니다. 정부는 최근 호주가 국방 방산 분야에서 우리와 협력을 강화해온 점을 고려해서 지난해 일찌감치 이 대사를 호주 대사에 내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대사는 수사가 진행 중인 지난 4일 호주 대사로 공식 임명이 됐고 사흘 뒤 공수처에서 조사받았습니다. 다음 날 출국 금지 조처가 해제가 되면서 지난 10일에 호주로 출국을 한 건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를 통해서 수사를 받는 와중에 대사 임명을 강행했어야 하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선 이 대사는 엄밀히 말해 피고발인 신분이다. 출국 전 공수처를 찾아가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앞으로도 재외 공관장 회의 등 계기가 있을 때 충분한 조사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각에서 이 대사가 출국 금지를 당한 사실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수처법을 들면서 인사검증을 이유로 공수처에 관여할 수 없다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이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해 업무 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 수행에 관여는 일체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건데요.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야당이 무리하게 해외 도피 프레임을 씌워서 공세를 펴고 있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임명을 철회하면 그 전략에 밀리는 것일 뿐 여당의 총선 득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판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대통령실도 일각에선 공수처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이 대사 출국 금지 조처를 한 뒤 대사 임명 전까지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자,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주 호주 대사에 부임한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임명 철회 요구 대통령실이 일축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그 공항에서 야당 의원들이나 기자들이 이제 쫓는 소동도 있기도 했는데 이 대통령실의 입장 어떻게 보시나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임명 절차에도 문제가 없는 거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조국 혁신당의 그 당대표나 거기 이 같이 있는 구성원들 중에서 두 사람이나 1심 혹은 1심과 2심까지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법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얼마든지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가 있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도 전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렇게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가 이의 신청을 해서 인용해 주는 경우가 지극히 드물고 거의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법무부에서 밝힌 자료를 보면 2019년서부터 2023년 5년 동안입니다. 5년 동안 출국 금지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한 것 중에서 6건을 인용을 했습니다. 6건 중 2건은 출국 금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인용을 했고 나머지 4건은 이제 그냥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출국 금지를 해제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죠? 자꾸 이종섭 이 호주 대사의 이 출국 금지 해제가 지극히 이례적이고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맞아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도 맞고 그러니까 절차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 맞는데 문제는 정치의 논리는 다르다는 데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사실은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뭐냐면 피고발인으로 되고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출국 금지 조치를 했는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5년 동안 6건 인용된 사례가 있어서 이것이 드물다라고 아주 지극히 드문 사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나도 많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그러면 이거 이의신청하면 받아들여 주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얘기는 조금 우리가 좀 고상한 얘기를 하면 뭐냐면 자칫하면 공정의 문제로 번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공정성에 관한 문제로 번지게 되면 이거 굉장히 이 총선에 사실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호주하고
이 방산 관련해 가지고 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종섭 호주 대사가 국방부 장관 출신이기 때문에 현 정권의 국방부 장관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호주 대사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불가피성도 인정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국익에 관한 문제다 이거거든요. 간단히 얘기를 한다면 국익 제일 중요하죠. 국익 제일 중요한데 그 국익이라는 것과 국민에 있어서의 여론, 국민에 있어서의 어떤 일반적인 생각과 이게 아무리 국익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게 잘 이게 매치가 안 되면 사실은 그만큼의 효과를 거두긴 힘들어요. 예? 이게 사실은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좀 그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좀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사회적 비용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법적 절차적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를 저는 대통령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반드시 뭐 총선 때가 앞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항상 생각해야 될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 정서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니까 국민들로부터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만일 생각한다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계몽주의적 생각이고요. 이 계몽주의적 생각이라는 것은 저는 이거는 굉장히 요새 세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지금 운동권 청산할 때 운동권의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계몽을 하면 쫓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운동권의 사고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마저도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니까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합리적인 그 생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총선 관련 소식인데요. 국민의힘에서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수도권 위기론이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재점화하는 모양새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당 지지율은 상승 곡선을 그려왔는데 이번 총선 최대 승부처인 한강벨트 등 주요 전략지역 후보들의 지지율 상승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여론조사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지난 5일에서 7일 한국갤럽의 서울 지역 정당 지지도 조사입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 응답률 14.4%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 네. 보험 약관을 지금 아주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네. 자, 국민의힘은 45%, 야, 빨리 얘기 잘하네. 예. 민주당은 24%를 각각 기록해서 전달보다 이제 격차가 더 벌어졌고요. 반면에 서울 성동, 마포, 광진 등 한강벨트 지역구에서 진행된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오차 범위 밖에 열세를 보이거나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곳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을 합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크게 밑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내에선 수도권 위기론의 원인으로 위기 자초론을 꼽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앞서서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렸던 해병대원 사망사건 외압 의혹 수사 대상으로 출국 금지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 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을 야권이 집중적으로 선거 이슈화하면서 중도층 민심이 이반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국민의힘은 이 논란을 두고 야당이 무리하게 해외 도피 프레임을 씌워서 공세를 펴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오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몇몇 중량급 후보들은 원칙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해도 타이밍만큼은 좋지 않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즉 선거 국면에서 정무적 고려가 부족했다는 뜻으로도 읽히는데요. 공동선대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실이 출국 금지를 몰랐다 해도 수사 대상인 것이 알려져 있었으므로 사건이 클리어된 후에 임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나경원 전 의원 역시 공동선대위원장이죠. 어제 CBS 라디오를 통해서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 사건 수사는 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힘에 합류한 이상민 의원 역시 MBC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정무적 고려는 전혀 없이 무턱대고 임명하지 않았나, 개인적 입장을 물으시면 저는 호주 대사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던 과거 5.18 발언 논란 등에 휩싸인 도태우 변호사의 대구 중남구 공천 유지 결정을 한 것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서 전해드렸던 이상민 의원은 이 도태우 변호사의 발언과 관련해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제안대로 재검토가 아주 엄중히 내려졌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고물가는 예기치 못한 부정적 변수라고 하는데요. 뭐 뉴스 보면 사과값이 뭐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소식들 많이들 접하셨을 텐데 국정을 책임진 집권당으로선 악재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그런데 해결할 묘수가 마땅치 않아 답답해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당내에서는 민주당의 공천 논란에 따른 반사 이익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나홀로 고공전에 기대왔던 선거운동 방식을 전환할 시점이 됐다. 이런 목소리가 크고 있다고 합니다. 또 조국 혁신당이 출범하면서 이후 야권이 정권 심판론을 기치로 전열 정비에 나선 상황에서 생활 밀착형 정책을 제시하며 민생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총선 어젠다를 제시하는 등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공관이 오늘 돈봉투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정우택 의원의 충북 청주 상당 공천을 취소했는데요. 정 의원이 낙마한 청주 상당에 서승우 전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를 우선 추천하기로 하고 비대위원회에 이제 재의결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서 전 부지사가 청주 청원 경선에 참여했다가 고배를 마신 바 있기도 하고요. 공관위는 정 후보에 대한 불미스러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천 취소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재위기론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돈봉투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정우택 의원의 경우 공천이 취소되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 뉴스인부터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양쪽 그 양당 중에서 국민의힘이 먼저 지금 상당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현직 의원이자 이 총선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를 했습니다. 언론이 지속적으로 시리즈로 정말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더불어민주당의 이 정봉주 후보, 정봉주 전 의원을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어떠한 식으로 이 수습할 것인가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문제. 그런데 사실은 이 정봉주 후보의 문제는 국민의힘한테도 또 다른 과제를 던져줄 수 있다고 봐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정 후보에 대해서 나름대로 모종의 결정을 내린다라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은 그러면 도태우 후보라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양쪽이 서로 이 눈치를 보면서 이 여론 향방을 굉장히 이 신경을 곤두세워 가지고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뭐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전부 과거 발언들이거든요. 도 후보도 그렇고 정 후보도 그렇고 이 전부 과거의 발언인데 이 과거의 발언을 일일이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정도의 그 내용들, 뭐 국민의힘에선 도 후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봉주 후보 이 정도의 발언들을 사실은 어느 정도 스크리닝을 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은 남아요. 뭐 일각에서는 뭐 친명 뭐 이런 이 보수 이런 프레임으로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측도 있지만 저는 뭐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 이건 어느 정도 신경 조금만 썼으면 걸릴 수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엔 옛날 얘기도 있어요. 2017년에 정말 제가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국가의 영웅에 대한 사실은 희화화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발언.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이 사과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끔 발언을 해가지고 오늘 다시 정정 사과를 했다라는 거. 이런 문제 사실은 뿐만 아니고 올 1월 달에 또 벌레 발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청자들이 벌레 발언이라는 거는 결국 국민을 극단적으로 양분화시킨다는 발언인데 이런 것들은 조금 생각을 했어야 되고 그냥 도 후보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여야 모두 국민의 눈높이를 맞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는 눈높이가 아니고요. 상식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한번 하는지 지켜봐야겠죠. 네, 총선을 앞두고 이런 각종 뉴스들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이게요.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출마를 안 했으면 이게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출마를 하면 아무래도 집중이 되고 또 출마를 하면 이 사방세계 검증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뭐 글쎄요. 그렇죠. 뭐 과거에 했던 헛발질이 그렇죠. 재조명되는 거고. 그렇죠. 축구할 때도. 네. 이제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디에서건 헛발질은 그만 나왔으면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축구할 때 헛발질 해본 적 있어요? 뭐 안 해봤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최대한 줄여야죠. 그럼요. 네. 자, 이번에 민주당 공천 관련 소식 살펴볼 텐데요. 오늘 현재까지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발표를 종합하면 총 254개 지역구 중 244곳의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 총선 공천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인데 3선 이상 중진을 중심으로 한 현역 의원 물갈이 폭이 이전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친명계와 지도부의 약진이 두드러졌고 이재명 대표의 측근 그룹 등 원외 친명계도 대거 공천장을 받고 본선행을 확정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경선을 치른 대다수 비명계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감점 페널티 등의 발목을 잡혀서 줄줄이 탈락하면서 최근 이제 정치권에서 많이 나온 이야기죠. 비명 행사라는 말을 낳았습니다. 본격적인 공천 작업이 시작된 2월 초 기준 민주당 현역 의원 총 163명 중에 현재까지 63명이 불출마, 컷오프, 경선 패배, 탈당 등의 사유로 공천장을 받지 못했는데요. 아직 경선 중인 의원 등을 고려하면 현역 교체율은 40%에 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는 최근 총선 당시 현역 교체율보다 확연히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에 현역 의원 129명 중 36명이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공천에서 탈락해서 교체율이 27.9%를 기록했고요. 그보다 4년 전인 20대 총선 때는 33.3%였다고 합니다. 선수별로 이제 살펴보면 3선 이상 중진 37명 중에 17명이 탈락해서 교체율이 45.95%를 기록했고요. 초선 의원 교체율은 43.21%, 재선 의원은 24.44%로 집계가 됐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 주류인 친명계와 지도부 소속 현역 의원들의 강세는 뚜렷하게 나타났고 비명계는 고전을 면치 못하기도 했습니다. 지도부 내 비명계로 꼽히는 고민정 최고위원 그리고 이계호 정책위의장 등은 단수 공천된 바 있고요. 어쨌든 비주류를 보면 비명 행사란 말이 나올 정도로 공천에서 잇따라 탈락하면서 입지는 쪼그라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원외 친명 인사들도 대거 공천을 받으면서 본선행을 확정했고요. 이 대표 및 측근들의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사법 리스크를 변호하고 관리했던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5인도 공천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자, 민주당의 공천이 이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역 교체율이 40%에 달한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민주당의 공천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요. 물갈이 많이 한 쪽이 승리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해가 반드시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1대 총선은 물론 특수한 상황에서 치러진 총선위에서 일반화시키기는 굉장히 힘든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물갈이 비율이 그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보다 하도 정당 이름이 많이 바뀌니까 미래통합당보다 많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겼잖아요. 20대 같은 경우에는 뭐 한석 이겼어요. 그때 새누리당에. 그런데 물갈이 많이 한 쪽이 승리하는 거 이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보면. 두 번째, 물갈이 많이 하면 좋아집니까? 예? 자, 17대 총선이 역대 선거에서 가장 물갈이가 많이 된 거예요. 그때 61.5%인가가 초선 의원이었거든요. 근데 17대 국회 생각해 보면 너무 잘 나갔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때 당시 기준으로 최악. 물론 지금 그 최악이라는 단어는 기록 경신이 됐습니다만 그때 당시로 본다면 최악이라고 얘기 들을 정도로 엉망이었어요. 사실 17대 국회도. 그러니까
물갈이 많이 한다고 좋아지는 거 이거는 아니고 또 한쪽으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왜 늙은 공천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젊은이들로 채워지면 정치가 바뀔까요? 저는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요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하고 정동영 전 대표하고 둘 다 공천을 받았어요. 경선에서 이겼거든요. 그거 가지고 또 올드보이의 뭐 귀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올드보이라는 단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나이를 기준으로 자꾸 사람을 바라보는 거 좋지 않습니다. 아니,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뭐 그만큼 뭐가 좋아지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이 먹고 젊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건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어떤 그 충원 구조에 의해서 젊은 사람들이 공천을 받게 됐는가 이게 중요한데 충원 구조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젊은 사람 들어간다? 그 젊은이가 그럼 반드시 젊은이의 기계라든지 참신함을 가지고 있을까요? 물론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충원 구조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이렇게 교체율 가지고 따지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지금 뭐 친명 공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사실은 요번에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과거에는 가해자성 인사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주류 교체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필연적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본다면 뭐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두기 힘든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